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자살 및 자살 유족의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 정진아 목사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자살은 스스로 자와 죽일 살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라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은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사적 영역으로 보지만 고인의 죽음으로 고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 공적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고인은 끝나지만 남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아픔과 슬픔의 영속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살은 얼마나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살 사망 수는 13,19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자살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살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전체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10대에서 30대 연령층에는 여전히 자살 사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살의 원인은 가족 내의 연대감의 상실과 지지체계의 약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 독거노인, 1인 가족, 그리고 이혼으로 가족의 기능과 연대감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살의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와 같은 사회 변화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며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켰는데요. 그로 인해 자살은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회 통합의 약화, 그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빈곤, 실업률의 증가, 고용률의 하락, 낮은 임금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이 증가되었다라고 또 보는데요. 또한 생명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 현상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은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불안, 초조, 우울증의 정신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살률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자살 유족의 현황을 보면 자살 사망 수가 13,195명임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유가족은 대략 10만에서 13만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심을 경험하는 유족들은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변화를 보이는데요.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분노, 우울, 죄책감, 절망감을 경험하고요. 인지적으로는 기억 문제와 또한 혼란을 겪게 되고 자기 결정 능력의 저하, 사회적 기능의 감소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식이장애, 수면장애, 무기력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알코올과 약물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애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애도란 상실로 인한 슬픔과 그 슬픔을 표현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유족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와 리더들은 유족의 반응과 단계를 인지하는 것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자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리고 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질문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것 때문에 또한 죄책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은 고인의 죽음을 맞지 못했다는 생각과 고인에게 했던 행동들 중 아쉬운 부분, 그 후회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 깊이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은 유족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므로 목회 돌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애도 과정에서는 슬픈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시기이지만 유족들이 느끼는 주요한 감정은 슬픔입니다. 고인의 사진이나 물건을 보며 슬픔을 느끼고 이 슬픔을 이겨내리라는 성급한 위로는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슬픔의 과정을 적절히, 찬찬히,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돌봐야 함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에서 수용의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삶을 재정립하는 시기입니다. 목회돌봄은 유족이 삶을 재정립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수용의 단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이란 자살 사건 이후 교인과 신앙 공동체를 돕기 위한 위기 개입 시스템입니다. 자살이라는 충격 사건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과 교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실의 슬픔을 겪는 유족을 지원하는 돌봄입니다. 유족과 교인의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개입을 진행하는 것이 긴급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긴급 돌봄은 왜 필요한 걸까요? 교인과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인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쓰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함께하는 자리에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자살로 교인과 교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목회자와 리더들은 함께 돌보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말씀처럼 교인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은 생명 살림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교인과 교회를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긴급 목회 돌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뉴얼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의 활용 대상은 교회를 대표하거나 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인, 또한 자살 사안과 관련 있는 실무자,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교회 내 자살 사건 발생 시 본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에서 진행하는 단계대로 그 과정에 따라 핵심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유의사항에 따라 긴급 목회 돌봄 위원회를 소집하고 가동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우리는 어떻게 즉각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급 목회 돌봄에서 말하는 즉각 대응의 시간은 사건 직후부터 24시간 이내입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교회 시설 내 인근 발견 즉시 112,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경우 일시, 장소, 발견 당시 상황들을 잘 전달하도록 합니다. 사건 현장 및 안전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데요. 가림막을 사용해서 추가 노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고 사건을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을 한 이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긴급 연락망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보고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경우 학교 시설 이외에서 사망을 했다면 사실 확인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유족 지인들을 통해서 사망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교인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을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유족들을 방문하고 위로하여 지원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을 위해서는 회의 소집이 필요한데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지 즉시 24시간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긴급 목회 돌봄위원회 참여자는 사건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목회 돌봄위원회는 위원장 주관하에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배치해야 하는데요.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목격자나 고인과 친밀했던 동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강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인력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즉각 및 초기 단계에서 위기 상황과 교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한 심리 지원 활동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약 일주일까지는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위기 대응 활동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정보, 염려, 특이사항들을 잘 관찰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중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에 교회 내 이슈, 조직, 그리고 구성원의 안정, 정상화 수준들을 파악하고 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점검 실시 과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위기 대응 활동의 지속 여부, 전반적인 위기 대응 활동의 종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해야 하는데요. 장기적인 단계에서는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사후 관리, 자살 예방 등 위기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 대응 활동의 모든 의사결정 사항과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 내 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위기 대응 활동 종결 시점 논의할 때 또한 다른 위기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공식적인 입장을 잘 결정해서 공유하고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요. 자살 사건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할 때는 사건의 경위, 고인의 정보, 경찰의 진행 상황, 그리고 사망의 촉발 사건, 그리고 자살 사건 접촉의 인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 공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유족이 자살 상황을 밝히지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살 소식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없을 시 확인되는 루머나 추측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동의를 구할 시 사망 경위나 방법이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공개 대상과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공개를 할 때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즉 고인의 학교 내 교류 관계, 사망 노출 범위, 자살 사망 소식 등 이런 확산들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고인과 친밀하거나 접촉이 잦았던 개인 소속 기관 보호자 학우들을 염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부고의 안내문을 작성할 때는요, 장례 일정, 지원 계획,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도 잘 표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인에 대한 그리고 유족에 대한 애도 표현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사망의 수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은 장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산재를 처리할 부분인가, 치료 기간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교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원을 또 확인해야 하고, 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내 교인들을 위해서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수립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교인 전체에 대한 정신 건강 및 자살에 대한 위기 개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개입 관련 자원이 부족하거나 부재할 경우 이를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또한 교인들 중에서는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서 첫 번째, 유족들은 담임 목사님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 애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해야 할 부분도 애도를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내외 유족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위기 대응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담당자와 소통하는 것, 유족에게 연계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유족 접촉의 지원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인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위기 대응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족과 접촉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애도의 표현을 해야 하고요. 교회 내 유족에 대한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또 지원하는 것들, 이건 아주 중요한 위기 대응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장례 절차를 잘 확인해서 목회자와 협의하고 고인의 장례 일정, 장소, 기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자살 사망 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식 부고 안내문을 전달할 경우 교인들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24시간 이내에 최대 70시간 이내에 전달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달자는 공식 부고 안내문 외에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사견을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교인들과 친밀했던 교인들은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니 소규모적으로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언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살 사건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세심한 배려와 주의 깊은 돌봄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매체에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한 관련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최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는 언론 대응 담당자 외에는 교인들과 접촉하거나 소통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정보 요청이 있을 시 교회 내 공식 입장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사실 정보만 언론 매체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 매체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주기보다는 자살 전염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거나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것, 그것을 협조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만날 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살 유족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예. 정말 몰랐는데 네네네. 제가 이번에 함께 하게 되면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네네. 우리가 음. 이제 자살 유족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신 것 같아요. 벌써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족지원팀장 연아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에서 친절함이 묻어나시는데 근데 제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요. 보통 저는 무슨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서 한 번에 해결하고 이런 느낌이 좀 친숙하지 자살 유족 관리의 원스톱 서비스라? 이게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스톱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락을 받게 되면 전담 인력이 즉시 응급 출동을 해서 이제 유족분들을 대면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유족분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서 받으실 충격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과 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유족분들의 이러한 고통과 충격을 좀 덜어드리고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탁 벌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뭐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러기에도 너무 경황이 없는 중이어서 나는 사실 누구도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투입된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는 와중에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즉시 이제 초기 출동을 해서 유족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이제 사별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시고 불안정한 애도 과정 속에서도 사후 행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원스톱 서비스 자체를 사실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유족분들이 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자살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편견 혹은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살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비스 안에 유입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 시간 소요되기도 하고요. 네,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랄까?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사고사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뭐 사별에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뭐 사고사나 혹은 이제 자연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주변으로부터는 충분하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인에 대해서도 주변에 오픈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알리지 말까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네, 다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족분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오픈을 해야 할까? 혹은 이 사인에 대해서 좀 숨겨야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주변에게 충분한 격려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두 가지가 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이제 즉시 응급 출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면을 해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때 대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유선으로 서비스를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했을 경우에 서비스 동의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라는 어떤 공공기관 안에서 경찰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안내되었을 때 훨씬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경찰 조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서비스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어떤 별개의 과정보다 마치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처럼 인식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훨씬 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가 무척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정말 기쁜데요. 이게 시행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네. 사실은 아직은 긴 시간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지금은 시범 사업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인천과 어디 강원도 원주 거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없어요, 지금? 서울은 네. 내년부터. 아.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은 특정 4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몇몇 시도는 내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이제 2년 가까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2년 넘었네요, 이제. 점점 알려지고 또 이용자도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현황은? 일단 이 서비스가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유족분들이 그런 애도 상담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치료비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일시주거, 특수청소, 법률행정, 사후행정과 같이 유족들이 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족분들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이 맡아야 될 유족 케이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유족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참여하신 인원보다 현재는 한 2배 가량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편에서 다룰 이야기는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 이 용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낯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실 분을 우리가 모실까요? 오셨나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자, 그러면 오셨으니까 먼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에 있는 오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후 대응팀. 네, 사후대응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자살 사건, 자살 시도라든지 자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 있던 구성원들,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은 학교 친구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직장 내에 있는 이제 같은 동료분들, 이제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웃분들, 이 모든 분들도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고인의 죽음에 의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을 또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이게 또 방치되다 보면은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분들도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직 내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그 조직도 잘 굴러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막막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 조직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좀 개입을 해드리는 사후 대응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만 이제 저는 유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족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 때문에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이제 이 자살 유족을 수이사이드 서바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자살 생존자. 예, 수이사이드 서바이벌. 수이사이드. 네. 그래서 이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남겨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이 되고 저희 이제 사후 대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도 그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의 이름이 금기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조직 내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조직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것들이 소문나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를테면 회사 이런 데에서 네, 네. 어느 부서에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네네. 되게 쉬쉬한 분위기가 네네. 말하면 안 될 것 되죠. 같고. 맞아요. 왠지. 막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네. 이제 말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네. 이제 고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사실은 그게 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구나. 혹은 또 이제 이 사건이 조직과 만약에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죠. 이제 네, 더더욱이나 더. 예, 반발심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상황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건을 이미 다 아름아름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네. 충격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면서 좀 공감해 주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희가 사실 그 국내에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조직 내에 발생한 사건들 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 이제 제가 전화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먼저 신청을 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기란 쉽지가 않아서 경황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경황이 없어요. 정말. 또 워낙에 네. 사후대응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화 드려서 사후대응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사후대응 헬프라인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89945667번인데 네, 자막 지금 넣어주시고요.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보고 먼저 전화 주시는 조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요? 네네. 우선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너무 막막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유족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족분들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인이 좀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조직에는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지만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심리 지원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을 받거나 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개개인별로 상담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구성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외상후 반응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단 교육을 저희가 일단은 제공을 매뉴얼이 다 해드려요. 있는 거군요. 네네.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같은 사건을 경험한 구성원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정말 친밀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고인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금기시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고인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감정이 들고 고인을 이제 떠나보내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대1로 개별 상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 지인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 터놓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하루에 네. 원데이로 사후 대응 현장 개입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모니터링을 또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처음에는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네네, 맞아요. 이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네. 뒤늦게 훅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현실감이 처음엔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오히려 이제 슬픔이란 감정이 찾아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서 뒤늦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우리 문화상 이 서비스를 저 도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받겠다고 하는 비율이 무척 낮은 실정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홍보를 하는 방법
밖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후 대응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팀이 개설되고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작년부터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사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좀 알리고 또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근데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르게 서비스를 받으신 조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조직들끼리 아름아름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 서비스를 받아본 조직에서는 만족감이 컸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로 뭐 3개월 후, 6개월 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좀 더 많은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예.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생소하실 텐데 사후 대응 서비스 팀의 오유리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뭐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그 사후 대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조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 대응이라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2차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우리 조직을 좀 더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사후 대응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후 대응 서비스를 받는 게 2차, 3차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을 겪지 않는, 말하자면 우리의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막는 중요한 적극적인 조치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유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알려지는 게 두렵다 이런 말로 슈슈하고 감추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더 겪지 않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걸 좀 보시고 네.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또 2차, 3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그 마음 기억하시고 꼭 도움의 손길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